보육원에서 자라다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엿새 전에도 보육원 출신의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졌습니다. 2019년 이후 20명이 극단 선택을 했고 올해만도 3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18세를 기점으로 홀로서기를 해야만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2천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발생하고 이 중 약 260여 명은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의 벽에 부딪혀 끝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은등 고립 청년도 일반 청년이 2.7% 정도로 나왔는데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10.6%로 약 4배 이상,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에는 24세 이하의 일반 청년이 0.7% 정도인데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8%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부는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해 보호 종료 이후 5년간 자립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자립준비 청년은 은둔고립 청년으로 또 가족 돌봄 청년으로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머무르게 되는 악순환도 발생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또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마주한 홀로서기의 어려움과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지 현장 도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준비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기에 앞서 자립준비 청년의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권을 포기해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가정외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립준비 청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작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상정 연구위원에게 자립준비 청년의 현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8,586명이고 그중에서 이제 경기도 자립준비 청년은 1,385명, 전체의 한 16.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자립준비 청년이 느끼는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현재 자립 8년 차인 박강빈 씨는 사회공헌 기업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제작진은 먼저 자립지원 청년들이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우선 자립을 하기 직전에 보호 종료 5년간 사례 관리를 받겠다는 동의를 갖고 그다음에 실제 주거지 마련부터 이제 진로 유형에 따라 자립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대학 진학, 취업 등. 그래서 그 진로 유형에 맞게 자립을 준비하고 이제 실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에 주거지가 마련된 시점에 물리적인 독립을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비중의 친구들이 보호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립 준비 관련해서 어떤 사전에 동의 구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교육 받아야 될 것들을 이수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 연장이란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만 18세의 시점에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자립 전 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박강빈 씨가 자립한 8년 전인 2017년에는 지금과 같은 지원 제도조차 다듬어지지 않았던 상황. 제작진은 과거 자립을 준비하며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을 진학할 때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제 소득도 달라질 수 있고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논의할 만한 어른이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강빈 씨는 인생의 중대한 고민을 논의할 만한 어른의 부재가 자립 초기 가장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제작진은 자립 7년차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준원 씨도 만났습니다. 박준원 씨는 자립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습니다. 당장에 뭐 나 앉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제가 막 LH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보다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그게 다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모르고 무작정 그냥 LH 지역본부에 찾아가서 해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주거 지원 절차를 몰라 무작정 기관에 찾아가 부탁을 했던 일부터 공과금을 내는 작은 일까지 자립 초기 한꺼번에 찾아온 변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플 때는 어른의 부재,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부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려움,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또 일을 구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동시에 병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병행하면서 느껴지는 여러 힘듦?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찾아오면서 그냥 이 20살짜리 친구가 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 자체를 아마 1, 2년 동안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한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자의 부재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더욱 어려운 숙제로 만드는 듯했습니다. 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참여한 5,032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응답한 보호 종류 후 가장 큰 어려움은 26.9%를 차지한 주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 부족, 취업 정보 등 부족, 돈 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외로움과 심리적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했던 이상정 연구위원에게 조사 결과 나타난 자립준비 청년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는 자립준비 청년 삶의 많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동일 연령대, 유사 연령대의 그 일반 청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하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 생각 경험이 있었던 자립준비 청년이 한 18.3% 정도로 나타나서 19세에서 24세 이하 그 일반 청년이 2.4% 정도인 것에 비해서 약 한 7배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립준비 청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정신적 문제만큼이나 경제적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업 상태인 자립준비 청년의 비율도 일반 청년에 비해서 낮고 그다음에 부채가 있는 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여러 지표에서 일반 청년의 삶보다 좀 열악하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통계는 과거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확립됐지만 여전히 자립준비 청년의 나은 삶을 위한 지원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현재 정부와 경기도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기본 틀과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집행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경기도의회의 장민수 의원을 만나 경기도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선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 초기 정착 비용으로 이제 정착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고 과거보다 좀 많이 상향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좀 취지에서 또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자립 수당이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은 서울시의 2천만 원 다음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도 지자체별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관리를 함에 있어서 뭐 4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지원금이 좀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자립 지원 교육이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멘토 멘티 함께 서기 사업, 그리고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 그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등등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민수 의원은 제작진에게 지난해 자립준비 청년, 쉼터 퇴소 청소년과의 만남을 가지며 나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내가 자립준비 청년이지만 쉼터 퇴소 청소년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들의 삶도 나의 삶의 그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원 내용이 다르고 이거를 왜 통합을 못 시키냐라는 거를 저한테 많이 여쭤봤고, 저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과 비슷한 환경이지만 쉼터 퇴소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지원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이번엔 쉼터 퇴소 청소년을 만나봤습니다. 3년 전 쉼터에서 퇴소한 정윤서 씨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대학이 있는 경기도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 집과 내가 먹을 음식, 그리고 내가 생활해야 될 생활비, 그다음 또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 등록금, 기숙사비 같은 걸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생활이 제가 대학교 3학년 차인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져서 그러한 진로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생활비에 학업에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 바쁘다는 숨가쁜 생활.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쉼터를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환경은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전 정윤서 씨가 퇴소했던 시기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도 자립 정착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전액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이것도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좀 진도가 이 정도 나갔다 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스텝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과의 여전히 큰 지원 격차는 앞으로도 좁혀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이를 넘어 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제작진은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이자 자립준비 청년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인 김성민 대표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립준비 청년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는 김성민 대표는 요즘 자립준비 청년의 고민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시대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당장 먹고 자갈 곳이 없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꽤 컸는데요. 지금은 정말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제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증명은 어디서 떼야 되지? 뭐 그런 일반적인 이제는 이런 제도들 안에서 그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각각 자립 7년 차와 8년 차인 박준원 씨와 박강빈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퇴소했을 때만 과 비교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지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의 빈부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저는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보육원에 사는 친구들만 연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절반 가까이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친인척이나 조손 가정 형태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삼촌 손에 자란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자립 표준화 교육을 어떻게 조금 원활하게 받기보다 아동보호시설뿐 아니라 그룹홈, 위탁가정 등 다양한 환경의 자립준비 청년도 지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상정 연구위원 역시 자립 전담기관 활용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자립지원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자립준비 청년은 65%에 못 미쳤고, 그중에서 모른다고 응답한 청년 또한 14%나 됐다고 합니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인 사례관리 이용 경험 또한 응답자의 32.8%, 이를 모른다고 대답한 청년도 32%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이나 심리 정서적으로 혹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 사례관리처럼 관계 기반의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한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사람이 지원하는 관계 기반의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잘 구축한 해외의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례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퍼스널 어드바이저를 고용하고 자립준비 청년의 보호 종료 직전 이를 배정해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자립준비 청년의 보호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가 퍼스널 어드바이저에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보호 종료 전후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자립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레벨은 시군구고, 지금 보호 종료 후에 사례관리, 사후관리하는 레벨은 시도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영국처럼 그 같은 자치단체에서 같은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군구 레벨에서 그 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를 할 때 그 해당 시도에 사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자립지원 전담 기관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 그리고 아동 당사자, 이렇게 3자가 사례가 이전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정보 공유와 그 보호 종료 이후의 자립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작진은 또 다른 해외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실생활 중심의 자립훈련에 강점을 보였고, 호주는 청년이 직접 주체가 돼 자립계획을 세우고 전담 멘토 배치와 상담사, 커뮤니티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심리, 정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례 관리와 자립교육, 멘토링 상담 등 비슷한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례 관리의 연속성과 제도의 실효성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제작진이 확인해봤습니다. 박강빈 씨는 자립준비 청년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유년기 때부터 그다음에 퇴소 후까지 어른들과 관계 맺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종사자분들, 사회복지사분들과 자립전담 인력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들이 좀 어른들과 유대관계를 좀 길게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종사자분들도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상정 연구위원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할 중심으로 발전 확대돼 와서 사실 아직 여가부 관할 그리고 법무부 관할의 시설로부터 퇴소한 청년들은 자립준비 청년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복지부에서 중간 퇴소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15세 이후에 다른 부처 관할의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소한 18세 이후의 연령으로 퇴소한 청년들까지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자립수당과 그 이외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아직도 여가부로 진입한 혹은 법무부로 진입한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할의 시설을 거치지 않은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 관할의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자립을 해야만 하는 비슷한 처지의 쉼터 퇴소 청소년, 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민수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청년이라는 큰 틀에서 자립준비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고립운동 청년이 되지 말란 법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쉼 청년이라는 표현도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이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박준원 씨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초기뿐만 아니라 자립 후반에도 조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 25세에 모든 지원이 끝났는데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처음 취업 연령은 28살에서 29살이거든요. 꼭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립 후반에 대한 이야기를 비춰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명하고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립의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7년 차지만 8년은 처음이고 9년은 처음이고 10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들 중에 자립준비 청년분들 중에 어떤 모습으로 결혼을 했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가 궁금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박강빈 씨 역시 좋은 어른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유대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나의 건강과 나의 진로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좀 도와주시는 어른의 존재 자체가 좀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어른들을 좀 많이 곁에 두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자립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의존과 독립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작업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 관계망을 제공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박강빈 씨에게 자립 선배로서 자립 후배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본인의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런 성장을 해야 돼라는 걸 인정한 상태로 가야지 내가 주말에 듣는 교육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받을 때 그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태도 자체가. 그래서 사회적 지원을 내가 필요한 기간에는 적극 활용해라. 근데 이제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좋은 사회적 지원을 발견하고 좋은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나의 경험을 필요한 청년에게 나누며 보답해라.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가 말 그대로 외로운 생존의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진짜 어른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가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